당신은 얼마짜리 사람입니까?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시간당 임금은 얼마입니까? 당신이 생산하는 가치는 얼마입니까? 당신을 고용하는 비용 대비 효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이 사라지면 회사에 얼마의 손실이 발생합니까? 이상한 질문들입니다. 인간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봉 협상에서, 인사평가에서, 구조조정 명단에서 우리는 숫자로 환원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인간은 본래 상품일까요? 정말 모든 것이 가격으로 환산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정말 세상은 원래 경쟁적이고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며 시장은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일까요? 만약 이 모든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시장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하나의 실험이었다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이 모든 것이 실은 불과 200년 전에 시작된 것이라면요? 1886년 10월 25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빈에서 카를 폴라니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유대계였고 아버지는 철도건설 사업가였으며 어머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폴라니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며 부다페스트 대학교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폴라니가 청년이 되었을 때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폴라니는 군대에 징집되어 러시아 전선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했고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문명국들이 서로를 죽이고 있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1918년 전쟁이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붕괴했고 헝가리에는 혁명이 일어났으며 잠시 공산 정권이 들어섰다가 무너졌고 보수 반동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폴라니는 좌파 지식인으로 낙인 찍혔고 헝가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1920년대 폴라니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했습니다. 빈은 당시 지적 활동의 중심지였고 폴라니는 경제 저널리스트로 일하면서 경제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가? 경제학자들은 전쟁이 비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이 번영을 가져오는데 왜 나라들은 서로를 파괴했는가?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했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으며 실업률이 폭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30%가 실업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으며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히틀러가 집권했습니다. 폴라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독일은 문명국이었고 교육 수준이 높았으며 과학과 예술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치즘 같은 야만이 등장할 수 있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다. 국가가 너무 개입해서다. 자유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폴라니는 완전히 다른 답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요. 1933년 폴라니도 빈을 떠나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도 파시즘으로 기울고 있었고 유대인에게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국으로 망명했고 194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944년 전쟁이 한창일 때 그의 대표작 거대한 전환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서 폴라니는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경제는 언제나 사회 안에 묻혀 있었다는 것을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부족 사회를 보면 사람들은 사냥한 고기를 나눴습니다. 시장에서 판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에게 분배했습니다. 왜일까요? 호혜의 원칙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나눠주면 내일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나눠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을 보면 영주는 농노에게 땅을 주고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농노는 노동과 생산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시장 교환이 아니라 재분배의 체계였습니다.
봉건적이고 불평등했지만 관계는 장기적이었고 상호 의무가 있었습니다. 전통마을 공동체를 보면 이웃이 집을 지을 때 모두가 도왔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라 호혜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족 공동체, 관습, 종교 속에서 물건을 나누고 노동을 교환하고 생존을 이어왔습니다. 경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폴라니는 말합니다. 경제는 사회에 묻혀 있었다고요. 물론 시장은 존재했습니다. 고대에도 장터가 있었고 중세에도 상인이 있었으며 물물 교환과 화폐 거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 특정 물건만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사회의 규범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공정한 가격, 정당한 이윤, 도덕적 거래 같은 개념이 시장을 규제했습니다. 중세에는 정당한 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너무 비싸게 팔면 부도덕하다고 여겨졌고 교회는 폭리를 비난했으며 공동체는 가격을 감시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죄악으로 간주되었고 이자를 받는 것은 고리대금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상인은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아주 짧은 순간에 이 모든 질서가 뒤집힙니다. 사회가 시장을 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폴라니는 이 변화를 거대한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었고 공장이 세워졌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변혁이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려면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은 땅에 묶여 있었고 공동체에 속해 있었으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공장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영국 정부는 인클로저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공유지를 사유화하고 농민들을 땅에서 쫓아내며 그들을 도시로 내몰았습니다.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초반까지 수백만 명의 농민이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노동시장의 탄생입니다. 노동이 상품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시간, 에너지, 능력이 사고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주는 가장 싼 값에 노동을 사려 했고 노동자는 가장 비싼 값에 팔려 했습니다. 시장 논리가 인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동시에 토지 시장도 형성되었습니다. 땅은 원래 단순한 경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의 묘가 있는 곳이고 공동체의 정체성이며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팔고 수익이 나면 사고 쓸모없으면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폐 시장도 발전했습니다. 화폐는 원래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폐 자체가 상품이 되었습니다. 근본이자가 확립되었고 중앙은행이 만들어졌으며 국제 금융 시스템이 형성되었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폴라니는 이 변화의 핵심에 세 가지 가짜 상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노동, 토지, 화폐. 이 세 가지는 원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은 인간 그 자체였고 토지는 자연이었으며 화폐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회는 이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처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왜 가짜 상품일까요? 진짜 상품은 판매를 위해 생산됩니다. 빵은 팔기 위해 만들어지고 옷은 팔기 위해 제작되며 자동차는 팔기 위해 조립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판매를 위해 태어나지 않고 자연은 판매를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화폐는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것들을 마치 진짜 상품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인간이 상품이 되는 순간 사람의 삶은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일할 수 있으면 가치 있고 일하지 못하면 쓸모 없어집니다. 19세기 영국 공장을 보십시오. 노동자들은 하루 14시간, 16시간 일했습니다. 임금은 생존 수준이었고 작업 환경은 위험했으며 어린이들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살 아이들이 석탄 광산에서 일했고 8살 아이들이 방직 공장에서 하루 12시간 기계를 돌렸으며 환기도 안 되는 작업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노동이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노동자가 많으면 임금이 내려가고 노동자가 적으면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상품이 되는 순간 땅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숲이 벌목되었고 강이 오염되었으며 대기가 더러워졌습니다. 영국의 템스강은 너무 오염되어서 1858년 대악취의 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국회의사당을 폐쇄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연이 무료 자원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땔감이나 건축 자재였고 강은 쓰레기 처리장이었으며 대기는 공짜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장기적 지속 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화폐가 상품이 되는 순간 사회 전체가 불안정한 금융의 파도에 흔들립니다. 19세기에는 주기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1825년, 1837년, 1847년, 1857년, 1866년, 1873년, 1893년 등등 거의 10년마다 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화폐 공급이 경제의 실질 필요와 무관하게 투기와 투자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이 폭발하면 실물 경제가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체계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부가 축적되었으며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대영 제국은 전 세계를 지배했으며 자본주의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동체는 해체되고 삶의 의미는 숫자로 환산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안이었습니다. 폴라니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가난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상으로 기울었다고 말입니다. 19세기 내내 노동자들은 불안정했습니다. 내일 일자리가 있을지 모르고 다음 달 집세를 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며 병이 들면 치료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난해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대가족이 있었고 마을이 있었으며 교회가 있었습니다. 힘들면 서로 도왔고 실패해도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에서는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왔고 가족과 헤어졌으며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전통적 지원 시스템은 사라졌고 시장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본능적으로 자기보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폴라니는 이것을 이중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에서는 시장이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19세기 중반부터 노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조합을 만들었고 파업을 했으며 정치적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1799년 결사금지법이 통과되어 노동조합이 금지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모이면 체포되었고 파업은 범죄였으며 지도자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811년부터 1816년까지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은 기계를 부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819년 맨체스터에서 피털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던 군중에게 기병대가 돌격했고 15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점점 노동운동은 힘을 얻었습니다. 1824년 결사금지법이 폐지되었고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1847년 10시간 노동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노동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1870년대에는 전국적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1900년대 초에는 노동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도 등장했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을 도입했습니다. 1883년 건강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연금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왜일까요? 비스마르크가 자비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동자들이 너무 불안정하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한 것입니다. 영국도 1906년부터 자유당 정부가 사회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학교급식, 노인연금, 실업보험, 건강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환경보호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숲을 보호하고 강을 정화하며 공해를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장 논리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복지제도, 노동법, 규제, 공동체의 회복은 시장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습니다. 폴라니는 말합니다. 사회는 자기 파괴를 막기 위해 시장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이 자기보호운동은 위기를 낳았습니다. 시장 자유주의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복지가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며 노동조합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요. 그들은 더 많은 자유, 더 적은 규제, 더 순수한 시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와 30년대 이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각국 정부는 근본위제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근본위제는 화폐를 금에 고정시키는 제도인데 이것은 시장 자유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위제는 경제를 극도로 경직되게 만들었고 각국은 긴축 정책을 펼쳐야 했으며 실업과 빈곤이 증가했습니다. 영국은 1925년 근본위제로 복귀했습니다. 그 결과 파운드 가치가 올라갔고 영국 수출품이 비싸졌으며 산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업률이 10%를 넘었고 탄광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1926년 총파업이 일어났습니다. 900만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했지만 정부는 진압했고 노동자들은 패배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붕괴했고 은행들이 파산했으며 실업률이 폭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5%가 실업자가 되었고 독일에서는 30%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자유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시장은 붕괴했고 사람들은 버려졌습니다. 이때 파시즘이 등장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1922년 집권했고 독일의 히틀러는 1933년 집권했으며 스페인의 프랑코는 1936년 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안정, 질서, 보호, 일자리, 소속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국가 통제 아래 두겠다고 말했고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틀러는 집권 후 즉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우토반을 건설하고 군비를 증강하며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으며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물론 그 대가는 자유의 상실, 민주주의의 파괴 전쟁이었습니다. 폴라니는 말합니다. 파시즘 전체주의, 극단주의는 광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 반응이었다고요. 여기서 폴라니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자유보다 안정을 먼저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완전히 시장에 맡겨질 때 인간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한 국가, 강한 지도자, 단순한 적과 아군의 구도를 찾게 됩니다. 즉, 시장이 모든 것을 지배하면 오히려 자유는 사라집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자유시장을 극단까지 밀고 나가면 사람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독재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자유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폴라니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이 사회 위에 군림할 때 발생합니다. 시장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생산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시장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은 수단이 됩니다. 폴라니는 제안합니다. 경제를 다시 사회에 묻어야 한다고요. 시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사회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고요. 사람이 먼저이고 경제는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는 순간 사회는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합니다. 1964년 4월 23일 카를 폴라니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죽었습니다. 77세였습니다. 그는 2차례 세계대전을 목격했고 대공황을 경험했으며 파시즘의 흥망을 지켜봤고 냉전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20세기 격동의 역사와 겹쳐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과로 평가받는 인간, 불안정한 일자리,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같은 말들이 일상적으로 오갑니다. 우리는 개인의 마음이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폴란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현대사회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전환을 겪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부터 시장의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미국의 레이건이 시작했고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제는 성장했지만 불평등도 커졌습니다. 생산성은 올라갔지만 임금은 정체되었습니다. GDP는 증가했지만 행복도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긱 이코노미. 이것들은 유연성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불안정성입니다. 내일 일자리가 있을지 모르고 다음 달 수입이 얼마일지 확신할 수 없으며 아프면 치료받을 방법이 제한됩니다. 폴라니가 본 19세기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은 점점 더 비싸지고 교육비는 천문학적이며 의료비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 되었고 교육은 배움이 아니라 경쟁의 수단이 되었으며 건강은 권리가 아니라 구매하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폴라니의 이중운동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좌우에서 동시에 등장하고 사람들은 강한 지도자를 원하며 단순한 답을 찾고 적을 만듭니다. 브렉시트, 트럼프, 유럽 각국의 극우 정당, 약진 이것들은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의 지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작용입니다. 문제는 이 반작용이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것입니다. 폴라니는 경고했습니다. 사회가 자기 보호를 위해 극단으로 갈 수 있다고요. 1930년대가 그랬듯이요. 당신은 얼마짜리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이미 폴라니가 경고한 그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품이 되고 삶이 가격으로 환산되며 존재가 효용으로 측정되는 세계 말입니다. 하지만 폴라니는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요. 불과 200년 전에 시작된 실험일 뿐이라고요. 그리고 이 실험은 실패했다고요. 2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파시즘이 그 증거라고요. 시장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 인간이 시장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폴라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전환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해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불안이 당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회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느끼는 불안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 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숫자가 아닌 인간으로 존중받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